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면 다양한 독소가 발생이 됩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그 다음에는 해독하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도 많은 분들 상담하고 있고 다양한 질환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흥미롭고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아파서 때로는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래도 요즘 보람 있는 일들은 굉장히 이제 몸이 힘든 분들이 한 달 안에도 좀 살 것 같다, 좀 소화가 된다, 힘이 난다, 앞으로 좀 내 몸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좀 보람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프고 좀 짠했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연구소에 오시기 위해서 1년을 좀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저기 전라도 정말 남쪽 끝에 있는 곳에서 오셨는데, 오실 때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그냥 걸어서 다른 사람처럼 편안하게 오신 게 아니고 이동식 호흡기를 달고 그거를 좀 끌고 그것도 혼자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정말 서울에 있는 제 친척 집에 하루 머물고 또 택시를 통해서 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그 호흡기를, 산소 호흡기를 계속 꽂고 계셔서 상담하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저도 좀 이렇게 짠하고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그 순간부터 너무 기뻐하셨고, 이분에게 이제 적절한 식사 처방과 이제 영양 쪽으로 가이드를 해드린 다음에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후에 굉장히 힘이 나고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하고 대화할 때 굉장히 숨이 가쁜 상태였는데 통화를 다시 하니까 굉장히 숨 쉬기는 것도 많이 나아지셨고, 무엇보다 좀 음식을 이제 좀 먹을 수 있고 힘이 난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분이 최근에는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 몸은 산소와 영양소를 흡수해야만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세포 안에서. 그런데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동 중에는 이제 호흡기를 꽂고 계셨고, 집에서 그 동안에는 이제 호흡기를 안 꽂아도 되는 그런 상태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식사 자체가 안 되니까 영양소 흡수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식사법, 또 이분에게 맞는 잘 소화되는 음식을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곳은 소장의 점막이 매우 건강 상태가 중요한데요. 이 소장의 점막 상태를 개선하는 음식이나 식사 방법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식사법 안내, 이것이 일단은 가장 위중한 상태의 환자에서도 누구나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잘 먹는 방법을 안내하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조금씩 좋아지는, 개선하는 상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죠. 염증이란 뜻은 불꽃염의 증세의 증자를 써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염증을 먼저 이해하려면 면역이라는 것을 더 먼저 알아야 돼요. 면역이라는 것은 면할면 전염병역을 써서 질병을 면하는 우리 몸의 힘을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세균, 바이러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물질을 우리 몸이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 몸이 나타나는 증상을 염증 반응이다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는 증상은 5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통증이 있고 발열, 열이 나고 발적, 빨갛게 붓고 부종, 그 부위가 붓는 증상과 세포 기능 장애, 5가지 증상을 동반합니다. 염증 하면 우리가 굉장히 또 나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반응이죠. 염증이 없으면 우리 몸이 어떤 외부 물질, 나쁜 물질로부터 제거하는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염증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잠깐 염증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몸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런 염증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몸속에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꾸준히 굉장히 일어나는 상태,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몸속에 나쁜 찌꺼기가 생기는 거든 간에 계속 나쁜 물질이 계속 생겨서 만성염증으로 가는 것이 위험한 거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게 되는 면역의 균형이 깨진 상태, 이렇게 일어나는 염증이 또 매우 위험합니다. 피부 바깥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염증 상태 같은 것은 항생제 쓰거나 소염제 쓰거나 이렇게 해서 빨리 없어질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미세 염증, 조직 수준에서 혈관 수준에서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미세 염증들이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타임지에서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염증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도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몸에 독소가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해서 미세염증이나 만성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이나 위염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염증을 수반하는 질병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도 역시 몸 혈관 수준에서 계속 염증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몸이 피곤하다, 뭔가 또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대부분 어딘가에서 염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는 피곤할 때부터 염증 관리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피곤하다는 것은 내 몸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현재 과부하가 걸리고 또 여러 장기들이 지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부터 염증 관리 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피곤하고요. 굉장히 몸에 힘이 없고요. 여러 신진대사,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이 잘 찌는 몸이 되기도 합니다. 피곤하고 일상생활을 할 만한 체력이 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염증을 의심해 보세요 하는데요.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우리 몸 속에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혈관도 손상될 수 있고 또 동맥경화와 같은 중대한 그런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이 굉장히 또 잘 찌는 몸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음식도 잘 가리고 운동도 하는데 살이 안 빠져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잘 유심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염증이 많은 몸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증이 많아졌을 때는 만약에 평소 내가 활기찬 일상생활을 할 만한 체력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염증을 꼭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염증을 오랫동안 놔두게 될 경우에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아주 작은 염증들이, 미세 염증들이 장기화가 되면 서서히 더 혹이 될 수 있고요. 이 혹은 또 장기화가 되면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암의 시작은 염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몸 관리, 또 피곤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만과 염증은 너무나 유사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일단 비만하다는 것은요, 체중이 증가한 건데 체중 중에서도 지방세포가 증가한 거죠. 지방의 양이 많은 상태가 비만이 됩니다. 근육의 양이 너무 많아서 비만하다, 이런 말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비만 세포는요, 또 그 세포 자체가 염증 유발 물질을 일부러 또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또 반대에도 있는데요, 독소가 많은 몸은 또 염증을 유발해서 염증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는 몸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악순환이죠. 염증 때문에 비만이 되기도 하고 지방세포 때문에 또 염증 물질이 많이 나와서 염증과 비만은 굉장히 서로 연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만을 치료한다 할 때는요, 대부분 염증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에는 일단 염증이 많은 몸으로 의심을 꼭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비만을 치료한다는 개념은요, 우리 온몸에 염증 없이 깨끗한 몸, 건강한 몸의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비만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염증 유발의 상태는요, 독소가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좀 식사 패턴을 좀 보면 손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사로 선택하는 음식이 밥이나 빵이나 면이나
이런 또 떡 종류, 디저트, 케이크, 간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합성 가공하고 또 정제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이 당은 또 지방으로 또 저장이 됩니다. 또 우리가 손쉽게 먹는 많은 음식들은 지방산의 비율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달걀이나 고기나 생선이나 합성 이제 정제 당으로 만든 옥수수 액상 과당으로 합성한 그런 당분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지방산의 비율이 오메가6와 3의 비율이 1대 1에서 4가 이상적인데요. 1대 20 정도로 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만 봐도요. 원래 소는 풀을 먹어야 건강한 신진대사를 하고 또 근육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소가 풀을 먹는 방목하는 소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고기들은 옥수수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 이제 소들이 빨리 자라거든요. 근데 옥수수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서 소가 이것을 과식하게 되면 소의 몸 자체에 이미 그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거나 또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또 이제 닭들도 사료를 보면 옥수수 사료를 또 많이 먹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란도 그냥 일반 계란을 많이 먹게 되면 일단은 우리 몸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염증이 많은 분들, 아토피나 알레르기, 크론병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3와 6의 비율이 1대 20 이상으로 많이 깨져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오메가6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의 이 대사에 의해서 염증이 많이 유발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튀긴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 튀긴 음식도 콩기름이나 옥수수유나 각종 그런 일반 식당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름들은 오메가3보다는 6가 많은 기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3가 좀 더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건강한 기름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기름을 먹게 되다 보니까 오메가6가 늘어나고 염증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일단 당분 섭취, 정제 당분 섭취를 줄이고 또 오메가6 지방산 섭취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을 또 대할 때는 우리 몸에서 백혈구 같은 이런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잘 움직여주고 건강한 대사를 하면 면역의 균형이 잘 맞춰지는데요. 면역 세포들, 백혈구 같은 세포들에게는 비타민이나 식물 영양소, 식물에서 나오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 있죠. 이런 영양소들이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씨앗류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땅히 휴식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도 24시간 공부할 수가 없고 일하시는 직장인도 또 집에서 일하는 주부분들도 24시간 일하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일할 땐 일하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또 쉴 때 쉬어야 됩니다. 이 쉬는 동안에 재충전을 하잖아요. 몸이 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화기도 또 다른 장기들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꼭 건강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될까? 꼭 먹는 것만 집중하기 쉬운데요. 휴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기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소화기는 소화 효소를 잘 만들어내서 소화시키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소화기인데요. 쉬지 못하면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하겠죠. 그래서 소화 효소 공급도 제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세포의 기능들, 미토콘드리아 이런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의 휴식 시간을 갖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 몸이 저는 재생의 시간,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녁 8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우리 몸이 합성하는 그런 동화주기입니다. 이 동화주기에 일어나는 일은 세포가 계속 재생이 일어나고 또 멜라토닌 호르몬의 아래에서 세포의 성장이나 주기, 분열이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쉬지 않고 야식을 또 먹거나 늦은 밤까지 계속 일하게 되면 세포의 성장, 주기, 분열, 재생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암세포 같은 돌연변이 세포들, 또 노화세포들,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세포들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 제거하는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공복 시간을 우리가 잘 지켜주는 것이 우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다시 만들고 또 세포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공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안 먹어서 죽기까지는 사실 몇 주 이상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끼 안 먹었다고 큰일 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공복도 좀 즐기고 이 시간은 몸이 재생되는 시간이고 회복되는 시간이구나. 더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복을 가지는 것이 힘들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전에 몸이 좀 독소도 많았고 나는 좀 몸을 신진대사를 좀 빠르게 회복시켜야 되고 공복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런 분들은 저는 16시간 단식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몸에 너무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단식을 하게 되면 지치게 되고 또 단식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는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지력의 상태가 다 다르고 또 이걸 잘 활용하는 응용력의 상태가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으로는 제가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아침 식사는 과일로 드시면서 이것은 간세포에 영양도 공급해주고 아침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주고 단 공복을 유지하는 것처럼 소화기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간헐적 단식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침 식사를 과일로 드시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한 아침 습관을 만드는 것이 의지가 있을 때는 공복 유지했다가 또 의지가 또 약해지면 또 음식 먹었다가 이걸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칙은 야생동물을 잘 살펴보면 돼요. 야생동물은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또 오랜 기간 사냥을 하지 않고도 오랜 기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야생동물처럼 살았던 수렵 채집인에서 규칙적으로 먹는 삼시세끼 먹는 식사 문화로 바뀌게 되었죠. 저는 이제 야생동물의 그 원리를 보면서 한두 끼를 사실 굶어도 그 도움이 되지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면서 공복을 오래 하고 나니까 더 에너지가 나고 몸이 맑아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공복은요 12시간에서 16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녁 8시에서 다음날 만약에 8시까지 식사를 안 하는 걸 잘 지키면 12시간 공복이 되죠. 이것만 사실 좀 잘 지켜도 몸이 기본적인 대사는 잘 합니다. 그런데 16시간 간헐적 단식 이런 말도 있잖아요. 16시간까지 좀 더 공복을 오래 유지하거나 또는 공복 상태와 비슷한 상태, 저는 이제 수분 섭취, 또 수분이 90%인 과일 섭취까지는 비슷한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16시간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이 24시간 중에 8시간만 일을 하고 16시간 소화기가 쉬게 되잖아요. 아주 긴 휴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삼시세끼를 물이나 과일 같은 그런 정도로 가벼운 식사를 할 때 또 클렌징, 독소가 제거되는 또 아주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일주일씩 단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단식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할수록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또 단식을 너무 굉장히 좀 하드하게 해서 이후에 보식을 심각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단식까지는 좀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웬만한 의지력이 없는 분들 외에는 이 단식 후 보식이 잘못돼서 크게 체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손상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식을 할 때는 무리한 것보다는 그냥 하루 중 내가 12시간에서 16시간 단식을 한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또 1년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몸을 씌워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반드시 식사 중에는
균형 잡힌 영양을 꼭 식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점심과 저녁 식사를 균형 잡히게 잘 하시고 아침 식사도 저는 몸을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쓴다 이런 분들은 과일 식사를 하시고 뭐 고구마나 단호박이나 잘 이제 소화력이 좋은 분들은 뭐 계란 같은 것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무직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잘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냥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양질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죠. 단식을 아주 잘하고 보식도 아주 잘하게 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독소가 제거가 됩니다. 식사를 쉬고 있는 동안에는 세포가 막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재생과 복구,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오토파지라는 것을 2016년에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요.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교수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토파지, 자가 포식이란 뜻입니다. 세포가 음식을 소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포가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화세포나 염증세포나 불필요한 이 세포들을 다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복이 이루어지게 돼요. 또 불필요한 독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단식하는 동안에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지가 좀 많이 강하시고 몸을 빠르게 회복시켜야 되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 할 수 있는 만큼 단식을 잘 하셔서 오랫동안 몸이 손상돼서 지친 몸들, 만성질환으로 몸을 꼭 회복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바는 단식을 무리하게 해서 보식을 아주 까다롭게 잘 해야만 하는 그런 단식은 상당히 좀 양면의 칼처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된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잘 받으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무리한 단식보다 16시간의 그런 물과 과일을 이용한 그런 단식들은 상당히 무리하지 않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식을 내가 의지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건강의 정의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그냥 체력이 되는 한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사회적 관계, 또 정신적인 건강, 심지어 영적인 건강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이 아파지는 경험, 몸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가장 그냥 쉬운 일례로 중요한 어떤 발표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아주 중요한 회의, 중요한 어떤 업무를 하고 나서 업무를 수행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배가 아프다거나 화장실에 간다거나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 일주일, 열흘, 한 달짜리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 갑자기 이제 끝나고 나서 감기 몸살에 걸리거나 독감에 걸리거나 이렇게 몸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체력이 떨어지는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서 이 호르몬이 또 우리 몸을 또 지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이나 다이도핀, 도파민 같은 이런 좋은 또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몸의 상태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았다.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로 인한 콜티졸 호르몬으로 인한 혈당 상승, 혈압 상승, 근육 수축, 위장 간의 수축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음은 어떤 호르몬을 끌어내느냐를 결정을 하고 또 각각의 좋은 호르몬과 또 나쁜 호르몬은 몸의 상태를 또 결정짓습니다. 물론 이 호르몬들은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도 일시적으로 잠깐씩 나와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 만성적으로 콜티졸이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는 염증이 증가하고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또 혈압도 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상승하고 당독소도 증가하고 텔로미어의 길이, 유전자의 길이가 수명을 짧아져서 수명을 또 단축시키는 이런 또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 관리도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실 텐데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저도 있고 누구나 있습니다. 문제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지속이 돼서 내 몸이 계속 아픈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함께 마음 건강도 같이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물론이죠. 네, 마음이 행복해지면 당연히 몸도 달라집니다. 이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죠.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느냐. 내가 몸이 나아지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또 이렇게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자꾸 제거하고 마음이 행복한 걸 자꾸 상상하고 좋은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좋은 추억이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내가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 또 행복한 일들을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호르몬이 바뀌게 되죠. 또 면역의 스위치도 호르몬이 바뀌면 우리 몸이 또 다시 달라진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쉽게 또 말씀을 드리면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또 활성화시켜야 또 면역의 균형도 이루어지고 또 암도 낫게 되고 여러 다양한 질환들이 또 사라지게 되는,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암 환자들 보통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웃음 치료를 꼭 넣기도 하고 또 발 마사지나 또 발을 자극하는 것들, 또 산책하는 것들, 명상이나 복식호흡 하는 것들을 반드시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더 좋아지면 몸도 빠르게 회복이 되니까요. 꼭 몸이 나아야 행복하다. 여기에서 조금만 생각을 좀 돌려서 마음을 좀 더 내가 긍정적으로 만들고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같이 노력하시면 회복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운동을 안 해도 건강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운동만 신경 쓰고 또 음식은 대충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몸을 보면요. 운동을 하기 전에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몸이 심각하게 나쁜 상태, 너무 체력이 없을 때는 운동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의 몸은 일단 영양이 흡수가 돼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혈액순환이나 또 근육을 단련시키거나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운동이 필요한 거죠. 엄마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보면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는 그 10개월 동안 아기는 엄마의 영양분을 받고 무럭무럭 체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갓난아기도 운동을 통해서 자라는 게 아니고 영양을 잘 흡수해야만 아기가 또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공장에 재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생산이 되지 않듯이 우리가 적혈구도 120일이면 한 번씩 재생이 되고요. 위장 상피세포는 5일 만에 재생이 됩니다. 뇌세포도 최근에는 뇌를 신경을 강화시키는 이 신경 세포들이 활발하게 계속 재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 초마다 또 매 순간마다 세포가 재생되는데 운동으로 재생되는 게 아니고 좋은 영양이 흡수됐을 때 세포가 잘 만들어지죠.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균형 잡힌 식사 또 잘 소화 흡수시키는 방법, 좋은 건강한 영양 흡수를 병행할 때 훨씬 좋은 운동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운동만 해서 살을 뺀다.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버드대에서도 그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운동 그룹과 또 운동하지 않은 그룹 12,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불과 2.3kg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또 어떤 실험에서는 0.4kg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 나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해지죠. 우리가 빼고 싶은 것은 내장 지방이나 또는 체지방인데, 이 체지방은 비축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당장에 빠르게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글리코겐이 소모가 되니까 운동 끝나면 굉장히 탄수화물이 당기게 되는 거죠. 밥이 먹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수영하고 나서 밥을 2공기씩 먹어서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운동하고 났을 때는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더 살이 찌게 되는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정말 더 균형 잡힌 영양을 잘 섭취해서 우리 몸의 위, 장, 간의 기능을 잘 끌어올리면서 운동을 병행해야 됩니다. 한 운동만 신경 썼던 분이 식사를 조금만 건강한 음식으로,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한 그런 채소나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것을 먹은 뒤에 훨씬 더 체지방이 잘 빠지고 근육량이 증가하는, 우리가 원하는 패턴으로 다이어트가 잘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계획하실 때는 정말 양질의 좋은 균형 잡힌 식사 같이 하시면서 너무나 지나친 체력 소모를 유도하는 운동보다는 체력에 맞게 서서히 증가시키는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면서 살도 빠지게 되는 이런 방향의 운동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운동과 이 식사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죠. 아침, 점심, 저녁을 정제 탄수화물을 일단 빼고 자연의 음식들을 최대한 구성을 한 다음에 나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과 또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다이어트가 잘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간과 장의 기능이 좋아지는 분들은 빠르게 다이어트가 됩니다. 산후에 이제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다이어트 식사법을 이제 바꾼 뒤에 한 5kg 정도, 2달 만에 5kg 정도, 또 석 달 만에 10kg 정도 감량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의 경우 일단 식사 중에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단백질을 또 많이 섭취하게 되는 방향으로 많이 짜기도 합니다. 그런 식사에 반드시 과일이나 또 채소를 많이 먹는 해독 주스 같은 것을 좀 많이 먹으면서 신진대사를 좀 빠르게 하고 간 기능을 보강하면서 다이어트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음식하면 그냥 먹는 것을 다 음식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짜라는 것은 자연이 만들어준 음식입니다. 사람은 원래 옛날 옛적에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 원래 자연 유래 음식만 먹었었죠. 네, 때로는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잎사귀를 먹기도 하고 뿌리나 견과류나 이런 걸 먹기도 하고 물고기나 짐승의 고기나 지방과 내장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 유래 음식은 진짜 음식이 될 수 있는데, 가짜 음식은 합성 가공한 공장 유래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양학의 발달로 인해서 음식의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잖아요. 음식을 통으로 보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이다, 단백질이다, 지방이다, 비타민 뭐다, 미네랄 뭐가 있다, 이렇게 음식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과학적으로 정말 균형 있게 잘 배합을 했다고 해서 그 음식에 생명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분들은 최대한 자연에서 분석을 해서 발견을 어느 정도 했을 뿐이지, 완벽하게 정말 사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분석하고 또 사과를 씨앗에서 사과가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그런 효소 반응, 화학 반응들을 다 밝혀낸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사람이 제일 분석하지 못한 것이 저는 효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생명체들, 씨앗부터 해서 모든 열매들, 또 잎사귀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성분들을 아무리 잘 배합을 해도 그 음식에는 효소가 없는 거죠. 모유와 분유를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분유보다는 모유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장 유래의 어떤 영양소를 아무리 잘 배합했다 할지라도 합성 가공한 음식들, 이런 것들은 가짜 음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식사를 하는 이유는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함인 거죠. 이 에너지가 있어야만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생명활동이 잘 유지가 됩니다. 물론 식사를 하면서 즐겁고 맛있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것만 계속 먹어서 행복하다고 할지언정 내 몸이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살이 찌고 힘들면 그건 또 행복한 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함인데요. 이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또 기초적인 그런 음식 성분을 저는 효소 섭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효소의 반응으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광합성 작용을 하는 나뭇잎도 다 효소의 반응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가공식품으로 대충 하게 될 경우에는 효소를 하나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일단 살아있는 음식을 그대로 통으로 섭취해서 그 살아있는 음식에 들어있는 효소를 섭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식사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과일 먹기를 너무 싫어해서 그냥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C나 미네랄이나 식이섬유를 그냥 영양제 형태로 먹어도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에 들어있는 그 성분 몇 개들은 분석했을지 몰라도 과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씨앗에서 열매가 되는 그 모든 과정에 일어난 효소는 섭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 음식을 통으로 먹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효소 또 영양 성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형태로 반드시 하루 중 식사 중 일부는 꼭 먹어야 되는 것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식사를 할 때 물 따로 밥 따로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소화효소의 희석을 방지하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밥하고 물하고 막 섞어 먹으면 우리가 많이 씹지 않잖아요. 탄수화물의 소화는 1단계 침에 의해서 침 속의 아밀라제에서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는 또 아밀라제를 만들어내는 췌장을 좀 쉬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 국에 밥을 말아 먹거나 물에 말아 먹거나 또 후루룩 찌개를 먹으면서 몇 번 안 씻고 위장으로 보내게 되면 위가 굉장히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췌장도 더 많은 소화효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소화기가 2배, 3배, 4배, 5배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과로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물 따로 밥 따로 드시게 될 경우에는 여러 번 50번 이상 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쌀밥은 탄수화물 같은 것은 침에 의해서 완전히 소화가 되고 침에 의해서 위장으로 넘어간 뒤에는 이 성분이 독소를 별로 만들어내지 않고 소화 찌꺼기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고 영양소가 온전히 잘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단식 후 보식을 하면서 굉장히 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평생 막 50번 씹기, 100번 씹기 우리가 별로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잡곡밥을 나물과 함께 먹을 때 100번 가까이 씹어서 입에서 죽이 다 되게 해서 먹는 그런 보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 있다라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됐는데요. 대부분 밥을 먹으면 굉장히 막 위장이 일을 하고 막 무겁고 막 졸리고 이렇게 몸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100번 씹기를 하고 나니까 식사 후에도 식곤증이 없고 또 몸이 굉장히 가볍고 단식 후 보식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몸이 무리 없이 잘 적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중한 경험들이 얼마나 완전 소화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최소 50번, 100번 씹기를 하셔서 입에서 죽이 되게 다 물처럼 만든 다음에 한번 삼키기를 해보시면 얼마나 이게 위장이 편한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몸의 찌꺼기도 잘 안 만들어지고 영양이 잘 흡수가 되면서 에너지를 더 잘 만들어내는 몸이 됩니다. 복합 음식이라 하면 뷔페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과일도 먹고 채소, 고기, 생선 다 먹잖아요. 이렇게 복합적인 다양한 음식을 복합 음식이라 하고요. 단순 음식은 그냥 과일 한 종류, 고구마 한 종류, 단호박 한 종류, 또 사찰 음식 같이 밥에 반찬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단순한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복합 음식과 단순 음식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소화 때문입니다. 음식마다 소화 속도가 다 달라요. 과일은 수분이 90%이기 때문에 30분 안에 거의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쌀밥이나 채소는 약 서너 시간 걸리죠. 고기를 먹으면 8, 9시간 정도 소화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렇게 음식마다 소화되는 그런 시간도 다르고 소화시키는 효소도 다릅니다. 이것을 골고루 막 너무 섞어 먹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소화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식사는 저는 단순하게 하세요 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할수록 소화 효소의 작용점이 잘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고 찌꺼기도 덜 발생이 되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밥상의 경우 단순하게 드시는 분도 있고 또 화려하게 10첩, 20첩 반상으로 막 화려하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상황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식사는 일단 좀 단순한 식사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밥상은 그냥 현미 잡곡밥에 우리가 좋아하는 몇 가지 쌈채소들, 해조류 이런 정도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또 사찰 음식 같은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은, 그래야 쌀밥을 덜 먹게 되거든요. 우리가 양념게장, 어떤 장아찌 이런 걸 먹으면 밥을 한두 공기, 두세 공기 먹기가 쉬워지잖아요. 심심한 반찬들, 재료의 맛이 살아있는 상태로 많은 요리를 거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훨씬 더 우리 몸에 건강하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할수록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될수록 에너지가 잘 만들어집니다. 우리 전자기기 보면 에너지 1등급, 2등급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 자동차도 연료에 따라서 더 에너지가 오랫동안 많이 나는 차도 있고 실제 이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연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사람의 몸에는 그냥 단순한 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약간 그냥 입에 당기는 대로 먹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단순할수록 에너지를 더 잘 만든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학 박사 스지노 마사오키가 쓴 인력거꾼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좀 옛날이긴 하지만 좀 큰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떤 독일 의사가 일본에 와서 인력거를 탔는데 무려 1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남자를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가 그냥 주먹밥에 장아찌, 매우 그냥 단순하게 또 너무 영양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식사를 했던 거죠. 이 독일 의사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였는데요. 오히려 고기를 먹은 후에 더 피곤하다면서 그 고기를 거절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옛날이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먹어서 완전히 소화시켜야만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잘 먹어야 이 힘이 날 텐데 도대체 소화가 안 된다.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화가 안 되게 드시거든요. 몸이 굉장히 체력이 떨어져 있고 항암 이후에 체력 저하 상태거나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골고루 다양하게 드시면 절대 소화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침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소화 효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골고루 먹어봤자 말짱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전 그런 분에게 딱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 그분이 좋아하고 잘 소화시키는 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고 힘이 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소화가 잘 안 되고 체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단순한 식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요즘 많이 떠오르는 것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입니다. 물론 저탄고지는 당뇨 치료식이나 뇌전증 치료식, 일시적으로 암 환자 치료식으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방을 70% 이상 먹는 게 저탄고지인데요. 평생 기름기 있는 음식을 우리가 70% 이상씩 먹는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저는 일시적인 치료법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너무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가진 이제 누명이 많이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 같은데요. 흰 쌀밥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종류, 떡 종류 이런 음식들이 혈당 상승을 유발하고 또 지방, 체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비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살을 찌는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지 모든 탄수화물이 문제는 아닌 거죠. 네, 복합적인 당으로 만들어진 과일이나 또 당이 좀 적지만 다양한 성분들과 식이섬유가 있는 채소, 고구마나 단호박, 감자 이런 것들도 자연이 만들어낸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물론 통곡식과 콩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 탄수화물을 사람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만큼 적당히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60% 정도는 이 당을 이용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뇌나 심장이나 눈이나 생식기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생명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정상적인 자연의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큰 문제가 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인위적으로 가공한 당분,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돼서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생겨나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복합 탄수화물을 잘 먹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고 일시적인 저탄고지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평생 하기에는 꼭 적당한 식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의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을 곁들인 이런 식사를 하게 된다면 저탄고지다, 고탄저지다 이런 것을 사실 저는 별로 따지지 않는 편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식사의 방향은 자연 유래의 음식으로 구성하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탄단지 비율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아요. 5대 3대2, 5대 2대 3 이렇게 막 또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저는 모유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유의 비율은 탄단지가 100g당 7g, 1g, 4g입니다. 우리 모유를 먹고 자라나는 아기를 보면 엄마가 만들어낸 가장 최고의 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럭무럭 자랄 텐데요. 이 탄수화물이 100g당 7g 있고요. 단백질은 1g, 지방은 4g 있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논란도 정말 많긴 한데 성인이 모유를 먹고 자라나는 아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먹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정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냐 이 부분과 산화지방, 트랜스지방이나 또 오메가6가 많은 이런 지방과 또 좋은 지방을 잘못 먹어서 좋은 지방을 먹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지방을 모유에 있는 비율만큼 만약에 챙겨 먹는다라면 또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자연의 탄수화물 먹는다라면 질병에 걸리는 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탄수화물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자연의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내가 지속 가능한 식단을 짜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자연의 탄수화물이라 할 수 있고요. 균형 잡힌 영양이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한마디로 이제 정제한 탄수화물이죠. 정제한 흰쌀밥, 또 정제한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떡이나 면 종류의 음식입니다. 또 나쁜 탄수화물은 또 가공당이 있습니다. 합성과당, 액상과당. 네, 이렇게 나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혈당 조절에 실패하게 됩니다.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 지방대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몸이 되는 거죠. 자연의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과일을 드시면서 혈당 체크를 막 바로바로 하셔서 과일 먹어서 혈당이 올라요, 불안해요,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과일을 먹으면서 당뇨병에 걸린다 라는 데이터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을 먹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서 지방을 먹어서 우리가 지방 체크 사실 안 하잖아요. 지방에 비해서 고기에 비해서는 당연히 당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심하게 올리고 뚝 떨어뜨리는 인슐린의 문제를 가져오는 나쁜 혈당 상승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당분이 있는 그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우리 몸에 당을 공급해주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서서히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패턴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일을 먹을 경우에 오히려 더 혈당이 안정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 제한되는 과일도 있고 또 잘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과일을 먹어서 당뇨병에 걸리는 일은 없고요.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돼서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가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당 상승이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인체는 서서히 혈당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골고루 이 당을 필요한 곳에 보내서 사용을 하는데요. 빠르게 일어나면 빠르게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많아집니다. 인슐린은 당을 운반하는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을 빠르게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당이 또 뚝 떨어지게 되고 당을 빠르게 저장을 하는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글리코겐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오랜 동안 반복이 되면 이제 고지혈증으로 유발하게 되고 또 지방간으로 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또 혈당이 저장하고 나서 또 뚝 떨어지니까 저혈당 증세가 옵니다. 나 당 떨어졌어 하면서 사탕 드시고 초콜릿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혈당이 오면 또 순간적으로 어지럽기 때문에 단 것을 또 찾게 되는 거죠. 자, 이 패턴이 또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고혈당 또 저혈당 계속 오면서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 당뇨병으로 당이 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뇨병의 이 악순환은 당뇨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지방간 증세가 같이 오면서 또 당뇨가 또 무서운 병인 이유는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눈 망막이 손상되고 당뇨 발이나 말초혈관에 영양 공급이 안 되는 증상으로 이어지고 또 더 심해지면 중요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공통 분모로 하고 있는 치매도 당뇨와 상관관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잘못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려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조심해야 됩니다. 큰 음식 분류로 제가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통곡식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생각하면 일단 곡식을 먼저 많이 떠올리세요.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백미 안 먹고 현미 먹어야지 해서 쌀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백미보다 소화가 잘 될 경우에는 현미가 좋고 여러 귀리나 통보리나 통곡식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곡식만 꼭 좋은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과일도 탄수화물 종류이고 채소도 탄수화물이고 견과류에도 탄수화물이 좋은 탄수화물 매우 많이 들어있고 좋은 단백질과 지방까지 같이 있습니다. 또 견과류와 함께 좋은 씨앗류, 해바라기씨, 호박씨나 아마씨 같은 좋은 씨앗류도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통곡식 이것이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도 역시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문제가 돼서 근본적으로 생기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세포 해독식이라는 것은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서 세포 자체가 독소를 잘 해독하고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은 사실 너무나 종류가 많죠. 하지만 그 질병의 원인을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그냥 세포 기능 저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포는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소기관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엔진,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나 질병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손상된 거고, 또 이 세포막이 손상돼서 세포 속으로 에너지가,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포막은 또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어떤 분은 이제 질병 상태를 세포끼리의 소통이 문제가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포막은 산소, 영양소를 공급해주면서 또 독소도 내보내지만 세포와 세포끼리의 신호 전달 체계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이 손상돼 버리면 세포끼리 신호가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 가족이나 어떤 이 회사나 조직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포도 제대로 된 신호 전달이나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포 해독식이라는 것은 일단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충분한 좋은 영양 공급, 영양 흡수를 해주는 그런 식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타임지하고 네이처에서 동시에 발표한 게 바로 후성 유전학인데요. 이 후성 유전학은 DNA 자체, 유전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유전자가 발현되는 단계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산소 공급이나 충분한 영양 공급, 해독 기능, 운동, 스트레스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DNA가 제대로 메트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질병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뇨병도 역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됐을 경우에는 당뇨 대부분 고혈당, 빠른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생기게 되잖아요. 고혈당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과도한 당분 때문에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온몸 곳곳에서 산화나 당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화와 당화로 인해서 또 몸은 결국 세포막과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까지 계속 손상이 되는 거죠. 세포막을 건강하게 해주는 충분한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또 세포 독소를 해결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충분한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항산화 시스템은 우리 몸에서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당연히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원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SOD나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 같은 이런 작용들이 원래 일어납니다. 또 이걸 도와주는 중화 시스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비타민 A, C, E나 다양한 식물 영양소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나 포도의 레스베라트론이나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세포 건강을 위해서는 꼭 이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음식들을 반드시 섭취하고, 또 세포막을 또 튼튼하게 해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잘못된 기름, 트랜스지방이나 산화지방 같은 것들에 의해서 세포막이 손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필수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을 꼭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세포 독소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오토파지를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단식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이 쉬는 동안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바로 몸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키나와 과학기술연구소에서도 단식을 하는 동안에 인체에 꼭 필요한 좋은 대사물질이 무려 44가지가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질이, 대사물질이 잘 늘어나면서 자가포식이 일어나게 되고 불필요한 독소, 찌꺼기들이 많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췌장을 절대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자극하지 않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 자극 식사는 일단 과식이고요. 밥방면 떡이나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췌장은 늘 힘들어집니다. 혈당이 또 급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음식을 먹게 되면 췌장이 또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이 적은 식물성 기름 위주의 식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단 음식에 많이 당기고 단 음식을 또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고소한 음식, 기름이 있는 고소한 음식을 또 먹고 싶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당분보다는
자연에 있는 당, 과일이나 뭐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이렇게 먹게 되면 적절한 당분과 적절한 기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췌장을 크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딱 우리가 떠올리면 아마 지중해 식단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지중해 식단 보면 많은 채소들을 올리브 오일에 이렇게 볶아가지고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췌장을 좀 씌워주는 식사법으로 채소볶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채소볶음도 소화가 어려운 채소는 좀 빼시고 소화가 좀 편한 두세 가지에다가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좀 견과류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신다면 췌장에게 크게 자극이 되지 않는 식사가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도 해결이 되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췌장이라 하면 사실 많이 사용하는 뭐 위장이나 간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췌장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소화불량이 일어나고요.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노화도 과속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췌장이 지친다 하는 것은 일단은 음식을 과식하게 될 경우,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도 많이 먹을 경우, 고기를 또 많이 먹을 경우에 췌장이 지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증거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췌장의 크기는 소나 말이나 양이나 특히 사람과 비슷한 유인원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이 크기가 매우 큰 이유는 원래부터 커서가 아니고요. 소화시키는 데 있는 소화효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다 만들어내는 장기로 너무나 소화효소를 늘 자극을 하기 때문에 췌장 비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유인원, 우리 해부학적 구조가 99% 일치하는 유인원에 비해서 사람의 췌장이 무려 7배나 더 큽니다. 그 이유는 뭐 탄단지 소화효소도 만들고 또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이나 글루카곤도 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췌장을 지치게 되는 그런 식사를 계속하게 될 경우 소화불량이 일어나서 췌장이 점점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췌장이 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식사할 때마다 활성산소가 또 너무나 많이 또 일어나게 되고 활성산소로 인해서 또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또 고기나 우리가 뭐 빵이나 뭐 이런 쉽게 많이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당독수가 또 많이 늘어나는 몸이 됩니다. 몸이 산화가 돼도 안 좋고요. 당화가 일어나도 안 좋습니다. 이 산화와 당화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우리 몸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당독수가 또 많아지게 될 경우 이걸 또 해독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노화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산화, 당화가 많은 음식은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있는 뭐 라면, 햄버거, 치킨, 피자, 구운 고기, 맛있게 만들어낸 이런 달콤한 빵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췌장이 지치면 노화가 빨라지고 또 소화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와서 당뇨병, 또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당뇨와 치매의 상관관계가 많아지고 있죠. 둘 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공통 분모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다양한 뇌질환과 인슐린의 저항성이 꼭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뇌도 건강하게 만든다. 또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들은 맵고 짜고 자극적인 한식 식사를 한 뒤에 시원한 과일을 먹는 식후 과일 디저트 습관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입안을 좀 맑게 하고 달콤하니까 식후에 꼭 과일을 드시는데요. 자, 이렇게 드실 경우에는 과일의 좋은 효과를 절대로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장기화된 습관일 경우에는 가스가 차고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식후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자제해 주시고 이 과일을 순서만 바꾸면 굉장히 약이 되는데요. 식전에 또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순서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몸이 달라져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특히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모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셨던 분이 아침 식사를 과일로 바꾼 뒤에는 너무 속이 편해요. 피곤이 줄었어요. 눈이 맑아요. 어깨가 가벼워요. 소화가 잘 돼요. 화장실에 잘 가요. 피부가 맑아져요. 아주 좋은 그 효과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침 공복에는요.
우리가 좀 몸에서 화장실도 가고 독소를 내보내는, 배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식후에 드셨던 과일을 아침으로만 바꿔도 또는 식전으로만 바꿔도 굉장히 또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식후에 드실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식사 중에 밥도 먹고 뭐 나물, 김치, 다양한 고기, 뭐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식후에 당 성분과 수분과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과일을 또 드시게 되면 식사 중에 드셨던 이 음식과 식후 과일 성분이 섞여서 발효가 일어나서 가스가 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과일 섭취는 사실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잠깐 입이 깔끔한 정도로만 효과가 있지, 우리 몸에는 오히려 더 소화를 방해하고 소화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만 살짝 바꿔서 식전에 드시잖아요. 그러면 효소도 공급이 되죠. 소화도 더 잘 되죠. 또 식사의 전반적인 양도 좀 줄여주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은 식후 과일이 아니라 식전 과일, 아침 공복 과일입니다. 순서 하나만 바꿔보셔도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화는 철이 녹슨다 할 때 산소 반응에 의해서 철이 녹쓰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도 그렇게 녹쓰냐, 우리 몸이 철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산소를 늘 필요로 하잖아요. 산소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부분과 또 2% 정도는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이 산소가 전자 하나를 이루면서 활성산소로 바뀌는데요. 당연히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여러 또 불필요한 세포들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작용도 합니다. 문제는 활성산소 양이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 이 전자를 잃어서 불안정한 활성산소가 세포막이나 세포 DNA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그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많은 질병의 원인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인체 내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때 심혈관 질환이나 알레르기나 암이나 다양한 면역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몸이 됩니다. 또 활성산소는 암세포를 더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우리 몸의 이 후성 유전학적인 그런 정보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내용도 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적 정보를 소실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유전학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DNA가 문제다, DNA 돌연변이설로 많은 질병의 원인을 찾았는데요. 그보다는 유전학의 또 다른 요인, 수성 유전체에 의해서 질병이 걸리는 것으로 최근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전자는 그대로이지만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DNA 메틸화라고 하는데요. DNA 메틸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유전자가 잘못된 단백질을 생성한다는 거죠. 암세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성 유전학적 정보라는 것은 음식이나 스트레스, 나쁜 공기, 나쁜 물, 이런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후성 유전학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송산시키고 바꾸는 것이 또 활성산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10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원이었던 댄 피트너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블루존은 현재는 6개 지역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스의 이카리아,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일본의 오키나와, 최근에는 싱가포르까지 평균 수명이 35년이 연장되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지역의 음식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90에서 95%는 식물성 식단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식단을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도 마치 우리 거의 쌀밥 먹고 한식 먹으면 다 식물성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곡물 중심의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일이나 채소나 올리브 오일, 이런 식물성 음식이 많았고, 흰 쌀밥이나 그런 곡식 위주 식사가 아니라 자연의 과일, 채소, 씨앗류, 견과류를 통한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이 자색 고구마를 무려 식단의 67%나 먹고 있었는데요. 일반 흰 고구마보다 자색 고구마는 좀 더 혈당 상승이 느리고 또 항산화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감귤류, 시쿠와사라는 감귤류 과일을 먹었고, 또 채소 중에는 또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고야, 여주라고도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뭐 쓴 멜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 이 오키나와 섬이잖아요. 해주류인 우미부도라는 것을 먹기도 합니다. 이 우미부도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 한때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후코이단 이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 칼슘이나 뭐 철분 이런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아서 피도 맑게 해주고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모즈쿠라는 갈조류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치면 김 같은 그런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에서는 100% 식물식은 아니었고요. 하루에 육류를 먹기는 먹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0에서 50g, 굉장히 소량이죠. 그것도 굽지 않은 수육의 형태로 돼지고기를 약간씩 섭취합니다. 제가 이 40g을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모유 비율을 요즘은 최근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모유에 있는 단백질 함유량과 비슷한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수 마을에서는 90에서 95% 정도는 거의 식물식이고 좋은 기름을 꼭 같이 섭취하고 있고 또 콩류도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너무 저는 맞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땐 일하고 또 쉴 땐 쉬어야 돼요. 잠을 잘 잘 때 우리 몸은 또 굉장히 많은 회복의 역할을 해줍니다. 일단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의 세포의 성장, 재생, 분열을 또 조절을 해줍니다. 멜라토닌 호르몬과 또 췌장의 상관관계를 또 연구한 조사도 있었는데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숙면을 잘 유도해서 췌장의 베타세포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연구 결과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 동물에 투여하니까 공복 혈당 수치가 내려가고 인슐린의 수치는 증가하게 된 거죠.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을 잘 자야만 이 멜라토닌이 뇌의 송과선에서 잘 분비가 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멜라토닌 호르몬, 몸의 재생 회복, 또 췌장의 건강, 또 몸 전체 신진대사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이 숙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과일은 한 종류의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노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가 단순한 식사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한 종류의 자연의 음식은 영양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생명의 결과로 인해서 탄생한 그 자연의 열매들은, 자연의 음식들은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자연의 과일, 채소 이런 성분들에는 그 열매가 꼭 가져야 되는 유익한 또 미생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를 먹어서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다 흡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한 종류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한 종류만 먹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제가 아침 과일로 3종류까지 추천을 드리는데요. 하나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완전한 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것저것 드시기보다는 사과를 다 드시고 복숭아를 다 드시고 그다음 블루베리를 다 먹는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또 떨어지는 분들은 꼭 30분, 과일의 소화 속도인 30분 휴식 후에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제 과일 조합도 굳이 좀 더 완벽한 소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맛끼리의 과일 조합은 괜찮고요. 단맛과 신맛도 괜찮습니다. 단 기름기가 많은 과일 있죠? 아보카도 같은 과일 따로 드시는 것이 좋고, 특히 메론류, 참외나 수박이나 멜론 같은 이 메론류도 다른 과일과 성질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벽하게 유기농으로만 먹고 공기가 아주 맑은 이 시골, 산골, 바다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독소와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100% 건강식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그 다음에는 해독하자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이 미팅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다 보면 100% 유기농 건강식은 하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좀 안 좋은 걸 먹으면 꼭 해독을 합니다. 해독하자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는 거죠. 해독이라는 것은 우리 소화기를 좀 쉬어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날 절식을 하거나 물을 좀 많이 먹거나 그 다음날 과일이나 채소 위주로 간단히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공식품을 어쩔 수 없이 먹었다 그럴 때는 꼭 해독해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조금만 노력을 하셔도 몸은 크게 질병 상태로 나쁘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독소를 반드시 해독하자, 나만의 해독법을 꼭 찾으시면 우리는 충분히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뷔페 같은 그런 화려한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가 안 되는 경험들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었는데 오히려 우리 몸은 힘이 듭니다. 소화라는 과정이 매우 힘겹게 진행되기 때문인 거죠. 골고루 잘 먹어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면 다양한 독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특히 소화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소화효소는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프로테아제, 그리고 지방은 리파제입니다. 그런데 이 탄단지를 모두 동시에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는 없다라는 거죠. 또 각각의 소화효소는 작용점, pH 상태가 다 달라서 완벽하게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막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과일, 채소, 다양한 음식을 먹고 나면 일단 소화효소가 제대로 잘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서 가스가 차고 또 방귀나 트름이 나오는 그런 소화불량을 겪게 되는 거죠. 소화불량 상태는 독소가 증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불량이 되면 발효가 일어나고 단백질은 부패가 되고 지방은 산패가 됩니다.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패 현상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고기나 음식물들을 주방에 두고 일주일씩 놔두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썩어버리니까. 그런데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부패, 변질 현상은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먹었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부패가 심한 것을 고기를 많이 드셨을 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단백질의 대사산물은 암모니아, 요산요소, 인돌스카톨 이런 성분들이 막 나와서 독한 방귀가 나오기도 하고 또 소화가 막 힘들고 배가 아프고 다음날 막 변도, 악취가 나는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다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식하게 되면 노화 가속화가 일어난다. 소식하면 장수한다. 건강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소화가 그만큼 매우 중요한 거고 과하게 음식을 먹어서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 불량, 찌꺼기들이 몸의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인 거죠. 이 독소들을 우리 몸이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과다한 활성산소나 과다한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하느라고 간이나 신장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게 되고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정말 완벽하게 잘 소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 몸은 절대 병들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아픈 증상이 있다거나 병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올바른 식사법, 바른 영양과 또 바른 해독을 통한 식사법을 통해서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식사법만 잘 안내를 해도 4개월 정도면 굉장히 많은 호전이 있고요. 또 1년 안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주일이나 3일 안에도 몸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하십니다. 지금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다라면 꼭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간절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바른 식사법,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잘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